여러분, 오늘은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위해서 여러분 열정적인 자세 가져주시고요. 저작권 관련 내용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시는 윤동주 잘 아시죠? 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시예요.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 즉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화자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자아 성찰적인 태도를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윤동주라는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윤동주라는 이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대 현실 속에서 지식인의 고뇌 그리고 자기 성찰의 의식을 담은 작품을 주로 썼거든요. 자, 주요 작품으로 서시, 자화상, 별에는 밤. 자, 여러분 모두 유명하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일단 윤동주라는 작가에 대해서 선생님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간단하게 살펴보고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人生は生きがたいものなのに詩がこうたやすく書けるのは
Counting Stars, Yoon Dong-ju. The sky that the seasons pass through is filled with autumn. I feel as though I can count without trouble all the stars in the depths of autumn. It's kind of a really sad poem. Maybe kind of regret that things they didn't do or things maybe they didn't say. And so it talked about being shameful. There's something very universal about poetry, about what it tells us. It's amazing. Thank you for sharing it. That's lovely. But when winter has passed and spring comes, even to my star, to the hill where my name is buried, the grass, like that growing green over graves, will grow lush and proud.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영상 통해서 우리 윤동주라는 작가가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죠. 자, 이제 교과서 본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252쪽을 펼쳐주세요. 자, 작품 봅시다.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1년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밤은 여러분 자 옆에 필기해 주세요. 밤은 시간적 배경이죠.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품이 쓰여진 시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실제로 당시에 쓰여진 많은 시들이 주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많이 설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자는 지금 이 작품 속에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죠. 네,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육첩방은 밑에 단어뜻 있죠. 일본식 다다미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죠. 즉, 화자는 지금 일본 유학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육첩방은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자신의 고향 땅이 아닌 남의 나라에 있다. 즉 자신은 지금 남의 나라의 육첩방이라는 그 공간 안에 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남의 나라, 그 일본에 와 있다라는 어떤 억압적인 현실 공간, 화자에게 있어서 억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현실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화자가 지금 밤이라는 시간에 육첩방이라는 공간에서, 즉 시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연을 보겠습니다.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천명은 여러분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운명.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다. 시인은 왜 슬픈 운명을 가질까요? 자, 여러분 시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를 쓰는 사람이죠. 즉 시인은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시인은 그저 시를 쓸 따름이지 누구처럼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거나 뭐 독립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실천적이고 적극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시를 쓸 따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시를 쓰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윤동주라는 이 시인이 쓴 시 한 편으로 우리 조국이 갑자기 광복이 되고 뭐 일제가 반성하고 돌아가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거를 시인이 모르지도 않겠죠. 그죠? 그렇게 실천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저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화자는 지금 자신이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좀 알아뒀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에 우리말과 우리 글로 시를 쓰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쉽게 씌어진 시를 비롯한 윤동주의 많은 시들이 그렇다면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쓰였을까요? 아니죠.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의 한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늘, 바람, 별, 시. 굉장히 아름답고 투명하고 예쁜 우리말을 사용해서 시를 썼잖아요. 우리말, 우리 글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말, 우리 글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이렇게 시를 남겼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제에 대한 또 하나의 저항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어쨌든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 몫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했고 그러한 고민의 흔적들이 윤동주의 수많은 시들 속에서 굉장히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배경 지식도 좀 알아뒀으면 합니다. 자, 이제 다음 3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사연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땀내와 사랑내 누구겠어요? 네, 고국에서 학비 봉투를 보내준 가족의 노고와 사랑을 의미하는 시어죠. 자, 가족의 노고와 사랑이 담긴 봉투를 받아서 그런 가족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어떤 일본 유학생으로서의 삶의 모습, 일상적인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과는 좀 거리가 있죠? 자신이 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과는 좀 거리가 있는, 즉 현실적인 고민과는 거리가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고민 뭐겠어요? 조국이 광복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화자에게 있어서 그저 대학 노트 끼고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자신의 일상적인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화자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어떤 의심을 품고 있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회의감이에요. 이런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의심하다 의자, 품을 회자, 의심을 품고 있다.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연부터 살펴봅시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침전한다는 것은 가라앉는다 라는 뜻이죠. 그죠? 가라앉는다 그럼 결국에는 하강 이미지죠. 하강 이미지. 자, 하강 이미지는 주로 어떤 의미를 가져요?
네,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죠.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로 그러해요. 그럼 참고로 여러분 반대로 참고로 상승 이미지. 상승 이미지는 어때요?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나는 무얼 바라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혼자서 이렇게 어린 때 동무는 다 잃어버리고서 고국에서 보내준 봉투 받아서 그저 강의나 들으러 가면서 내가 지식인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살지 못하고 그저 시나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뭘 바라서 이렇게 홀로 아래로 가라앉고 내려앉고 있는 거지? 여기에는 화자의 어떤 심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어떤 좌절감 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의감이 문장 속에서도 보면은 여기 의문의 형식이 쓰였죠. 그죠? 이런 의문의 형식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년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당대 일제강점기 얼마나 살기 어려웠는지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화자는 지금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 반성을 치열하게 해본 결과 자기 반성의 결과 어떻게 해답이 나온 거예요? 부끄럽다고 나온 거예요. 부끄럽다고. 자기 반성의 결과. 윤동주 시에 상당수 많은 시에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 아까 했었죠. 그죠? 자, 인생은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거 부끄러운 일이다. 시를 쓰는 자신의 행위를 그저 그냥 문학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통찰했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기 반성의 결과인 거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 정리해보면 자,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서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년부터 또 봅시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봤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1년에서 봤었죠, 그죠? 그죠? 1년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됐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이 어때요? 바뀌어 있죠, 그죠? 1년을 약간 변형해서 반복하고 있죠? 변주하고 있죠? 자, 1년의 내용은 우리가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 반복했다는 건 화자가 현실을 재인식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부끄러움을 느끼던 화자가 다시 한번 자기 주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현실을 다시 인식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부끄러움의 감정이 이제부터는 다시 현실을 재인식했으니까 화자의 태도의 변화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내용이 좀 전환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내용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구현을 봅시다.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겠대요. 자, 등불. 여기서 등불은 긍정적인 시어. 그 다음 어둠, 부정적인 시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선생님 어떻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시어인지 아나요? 자, 이렇게 단어가,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의 의미인지는 여러분 서술어를 살펴보면 의미 파악이 쉽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어둠은 어떻게 해야 할 대상이에요?
내몰아야 될 대상이에요. 어둠은 내몰아야 되지만 와 아침은 어때요? 기다려야 되는 대상이네요. 그죠? 내몰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 기다림의 대상이 되니까 아침은 긍정적인 의미겠죠. 그죠? 그리고 등불은 어때요? 어둠을 내몰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등불도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가 되는 거죠. 어둠을 내문다? 우리 1년에서 밤이라는 그 시간적 배경을 암울한 시대 상황이라고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죠? 밤이나 어둠이나 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면 결국에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정적 현실,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라는 이 부정적인 현실을 내몰고서 화자가 기다리는 아침이란 어떤 것이겠어요? 네, 조국의 광복이겠죠. 자, 긍정적인 미래죠. 자, 그렇다면 어둠을 내몰기 위한 어떤 수단, 그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을 내몰고 아침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희망.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내고 말겠다는 극복 의지. 아까는 무력감, 좌절감, 상실감, 회의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던 화자가 태도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는데요. 자, 그 아침을 수식하는 말이 있네요. 자, 아침은 어떻게 해서 찾아온다고 하나요? 아침은 시대처럼 온대요. 시대처럼. 여러분, 시대처럼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2020년이잖아요. 나중에 2050년 올까요? 오겠죠. 2070년, 2080년 오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시대처럼 온다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올 거다. 이 조국의 광복, 긍정적인 미래가 필연적으로 도래하리라 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 어렵다, 좀 난해하다, 좀 철학적이다 싶을 수가 있는데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보시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한번 나오고, 또 나는 나에게 할 때 또 나가 또 한 번 나오고, 그죠? 나가 총 3번 나오거든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여기서의 나는, 자, 앞서서 계속 봤던 무기력감, 좌절감, 상실감에 빠졌던 나와는 어때요? 태도의 변화를 일으킨 이후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이상적인 나의 내면적인 자. 내가 지향하는 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10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앞서 나오는 나도 마찬가지 내면적 자, 그런 나가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여기는 세모로 표현했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의 나는 현실적 자. 현실적 자. 자, 현실적 자아는 자신이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자아와는 달리 시대 상황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앞서 나왔던 그런 나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지금 자아가 분열된 거죠.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로요. 그죠? 자, 이러한 자아 분열의 상태가, 자, 마저 읽어봅시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나왔어요. 악수. 여러분, 우리 악수는 어떨 때 하죠?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도 하고요. 때 화해할 때도 하기도 하죠. 그죠? 자, 여기서는 화해의 의미예요. 분열됐던 두 자아가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요. 즉 화해를 시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시도? 최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분열됐던 두 자아가
화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분열과 화합을 보인다는 것이 마지막 연에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희망을 뜻하는 시어 등불 있었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면서 분열되었던 두 자아가 화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면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자, 254쪽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를 찾아보자. 그리고 처한 상황을 파악해보자. 자,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맨 처음 1년에 나오죠. 자, 공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역시 1년에서 시 공간적인 배경이 나왔었죠. 자, 이를 통해서 화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자,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인데, 자, 이 대학이 지금 일본에 유학 중인 거죠. 그죠? 자, 일본에 유학 중이고 비가 내리는 밤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2번. 자, 작품의 각 연에 나타나는 정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정서를 중심으로. 자, 1에서 4연 먼저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면서 회의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시를 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면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는 과정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자, 당대의 시대 상황,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대륙 침략을 시작하고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하고, 여러분 이거는 한국사 내용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1940년대는 무단 통치와 민족 탄압이 극심해져서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당대 지식인들의 삶이 더욱더 무력해졌던, 그러니까 여기서 무력은 없을 무자의 힘력자, 힘이 없는, 무기력하다라는 뜻의 무력이에요. 자, 무기력해지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과 부끄러운 일의 의미. 자, 작품 공부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봤었죠. 자,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당대 현실이 이렇게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현실의 치열함을 담지 못하고 그저 시를 쓰는 일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뇌, 그리고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있다는 거, 고뇌와 성찰이 담겨있는 식구였고요. 자, 그 다음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즉 시를 쓰는 일을 화자는 지금 현실과는 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 작품하고 264의 광야를 비교해 놓고 있는데요. 자, 264의 광야 너무나 중요한 시여서 다음 시간에 264의 광야에 대해서 한 차씩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4번 문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쉽게 씌어진 시 학습지 펴주세요. 1번 시어민 식구의 상징적인 의미. 자, 밤비는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현실이었고요. 그 다음 육첩방은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 다시 말해서 화자를 구속하는 시대 상황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슬픈 천명. 자, 시인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현실에 대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괴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시어였고요. 학비봉투,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학비를 들여서 공부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등불은 새 시대를 밝히기 위한 노력, 즉 현실 극복 의지고요. 어둠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현실이죠.
그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합니다. 자, 2번 화자의 태도 변화. 자, 이 시의 화자는 자,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안주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자, 하지만 이런 자신의 태도에 뭘 느꼈어요? 네, 부끄러움을 느끼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을 반복해서 현실을 재인식하던 8년 이후에서부터 내용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 우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이 시에 나타난 두 자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과정이 시상 전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시의 마지막 연에는 나가 2번 나오는데요. 자, 먼저 나오는 나는 내면적인 자아,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후자는 늙은 교수의 강의들을 들으러 가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현실적 자아죠. 자, 현실적 자아는 화자가 부끄러워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즉 두 자아란 잘못된 현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자아와 또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내면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자, 이 두 자아는 어두운 시대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어긋남을 표현하기 위한 시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화자는 무엇으로 또 더 나아갔어요? 네, 최초의 악수를 했죠. 그죠? 자, 최초의 악수는 분열된 두 자의 화해, 즉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면서 시가 끝맺고 있었습니다. 자, 핵심 정리.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반성적, 저항적, 그죠? 그 다음 제재, 시가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주제, 자기 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 것, 이 시의 주된 특징이고요. 그 다음 상징적인 시어의 대립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감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됐어요. 상징적인 시어와 감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표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살펴보시고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밤비라는 시어, 그리고 어둠이라는 시어, 말 그대로 어둠의 이미지죠. 자, 그리고 등불을 밝혀서 아침을 기다리는, 즉 밝음의 이미지죠. 자, 밤비와 어둠은 어둠의 이미지, 등불과 아침은 밝음의 이미지, 이렇게 감각적인 이미지가 사용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밤비와 어둠은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등불과 아침은 극복 의지, 긍정적인 미래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의 대립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어들은 어둠의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로, 감각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다는 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 작품 감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56쪽을 펴주세요. 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한 시인의 생활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가 나타났고요. 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통해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자세, 그리고 마침내 오게 될 광복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마침내 오게 될 광복을 의미하는 시어 뭐 있었죠? 아침이라는 시어가 사용됐었죠. 작품에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육첩방 남이 나라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자아가 나오고 또 시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반성적인 자아가 제시됩니다. 자, 반성적인 자아는 아까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내면적인 자아로 수업했습니다. 자,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이 이 작품의 주된 특징이기도 했죠. 자, 등불, 어둠, 아침 등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시어가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광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제시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오늘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육사의 광야 작품을 공부하면서 이 작품과 광야의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 255쪽에 나온 4번 학습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